동대문구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 함께 그 동대문구 지역의 역사 유적이나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는 세종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고 그 옆에 있는 영의원, 숭인원을 함께 둘러보면서 조선말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기울어 가던 시기에 왕실을 지키고 나라를 되살려 보고자 했던 순원 한기비의 치열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자가 어려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왕 세종. 즉위 600년이 되는 올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그 업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세종대왕 기념관을 돌아보고 영의원, 숭인원을 통해 찬란했던 조선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또 성군이고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분인데 세종대왕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업적이 뭘까요? 그렇죠. 뭐 훈민정음, 뭐 나중에 보면 자경루라든지 뭐 칠정산 같은 책, 뭐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자면 아마 우리의 글,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한 거를 첫손으로 꼽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아직도 최소한 그 한자 있죠. 그 어려운 한자를 최소 5,000자.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2만 자, 3만 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생활을 하기 쉽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신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이런 한글을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몰래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한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반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4대 외교를 하고 있었죠. 4대는 이제 쉬운 말로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 건데 뭐 이거를 크게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시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건 받고 뭐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제후국으로서 중국의 여러 제도나 문물이나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데 당연히 글자도 중국의 글자인 무슨 글자를 쓴다고요? 그렇죠. 한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의 글자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얘네 지금 우리 안 따르려고 하네? 우리 4대 예를 다 하지 않으려고 하네? 이렇게 중국이 알게 되면은 자칫 외교 문제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조심스럽게 한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의 사대부들의 반대였어요. 그 사대부는 이런 중국의 사상과 학문을 따르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좋은 글자를 놔두고 새로 언문, 즉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쓸만한 그런 글자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 문화가 발전한 중국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오랑캐처럼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은 동의를 안 할 수는 있어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말은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런 설득력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한글을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그게 나와 있죠. 뭐? 어리석은 백성에게 글자를 줘서 편하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뜻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글자로. 왜?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백성들의 그런 삶이라든지 답답함, 그런 것들을 쉬운 글자로 풀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을 창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그 과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한글 자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 이름이 뭐죠? 영희원입니다. 영희원인데, 영희원에 그러면은 묻힌 분은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했던, 뭐라고요? 좋아요. 잘했어요. 순원한기비. 여러분들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낯선 이름일 수 있죠. 순원한기비. 우리가 엄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엄비, 엄상궁이 아마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일 텐데, 이 엄상궁이 했던 여러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종을 피시시킨 거죠. 이걸 뭐라고 했나요, 우리? 네 글자로? 그렇죠. 아관 파천입니다. 자, 1895년 의미상변으로 왕비까지 막 한밥집이 죽이는 상황에서 왕이라고 언제 목숨을 안 뺏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제 또 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엄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당시에 이제 친러파 그런 독립운동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몰래 밤중에 자신의 가마를 태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큰일을 한 게 바로 엄상궁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는데 어떻게 돼요? 왕이 그래도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으면은 좀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그런 이제 빗발치는 황궁 요구에 따라서 1897년 그 이듬해 결국 고종이 왕실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선포합니까? 이름을 바꿔요. 대한 제국. 그렇죠. 거기 제자를 무슨 제자라고? 그렇죠. 바로 황제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황제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겹경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그 경사가 뭐죠? 바로 그렇죠. 엄씨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후에 누가 되죠? 영친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의 사랑도 받았는데 심지어 아들까지 낳았어.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 엄씨의 지위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이 됐다가 나중에 순빈, 이렇게 후궁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우리 순원한기비 엄씨가 실질적으로 안방 마님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공로를 세우니까 여러 사대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서, 야, 이런 지위로는 안 된다. 우리 엄비의 지위를 더 높여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얻는 위치가 어디죠? 순원 황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귀비라는 후궁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얻게 되는데, 이제 황귀비가 된 다음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서울에 이 수십 평의 땅을 얻는 것도 지금 힘든데, 이 순원한기비는 당시에 그런 위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명성황후를 이어서 사실은 왕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 조선은 변해가고 있고 외세는 퇴역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려고 했던 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여성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교육을 위한 여러 학교를 세우게 되죠. 첫 번째가 명신여학교, 또 하나는 진명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명신여학교가 지금의 숙명여고, 숙명여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순원한기비를 모신 곳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순원한기비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동대문구에 사시면서 지금 세종대왕 기념관하고 이곳 영희원을 보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조선시대 때 사신 분들이죠. 세종대왕은 나라가 건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태종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수성하신 분이에요. 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원한기비가 살던 시대는 어떤가요? 일제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외세의 침략을 극복을 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왕실, 그 중에서도
수원 한기비 그분을 모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뭔가 이제 맑은 기운이, 이쪽에서는 뭔가 좀 아쉬운 이 조선왕조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그것도 이 10분 거리에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동대문구 역사 관련된 공간과 유적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숭인원이라는 곳입니다. 숭인원은 이진이라는 분이 이제 묻혀져 있는 곳인데, 아까 우리가 수론한기비 아들인 이제 영친왕이 결국 그 일본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의 귀족의 딸인 이방자 여사 있어요. 우리말로 이방자 여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몇을 두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진입니다. 그래서 그 이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920년대에 한국에 오는데 돌아가기 며칠 전에 그만 죽어버려요. 나이가 채 만 1살도 안 됐는데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황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수론한기비의 손자이자 영친왕의 아들인 이진이 묻혀있는 무덤이 바로 이 숭인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할머니 옆에 묻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엔 그나마 조금 더 뭐 할머니한테 애교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강의 2번, 또 현장 답사 1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세종대왕과 수론한기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알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의미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또 많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연 듣고 지식을 좀 더 얻게 돼서 좋았어요. 세종대왕님이요, 한글을 만드셨다는 게 대단하고요. 순원 황기민님이요,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슬펐어요. 오늘 설명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역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낮은 것 같아서요. 기리의 인문학을 통해서 동대문구 관내에서 찾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인문학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탐방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선생 만화 한국사는 정치, 경제, 과학 등 조선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장영실, 박연 등 세종대왕이 신뢰한 인재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을 운영하는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은 2014년 4월 3일에 개관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 및 문화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평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